요양원에 천호! 반지하 거실. 무릎을 부여잡은 75 노모 앞에서 아들은 찬눈으로 깡패들을 불렀습니다. 땅 부서 안 주면 오늘 당장 끌고 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방안 공기는 숨조차 막혔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천장 모서리 어딘가 작은 붉은 불빛 하나가 깜빡깜빡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도대체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남겨주신 그곳으로 행복 기운 보내드릴게요.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75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75년 세월의 고단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오른쪽 무릎은 시큰거리는 통증으로 밤새 괴롭혔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무릎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들 동우와 며느리는 그저 시큰둥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사는 게 빠듯해요. 수술비 700만 원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옆에 앉은 아들 강동호는 한숨만 푹 쉬었을 뿐 할머니의 아픈 무릎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은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토록 싸늘한 대접이라니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무관심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얘야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동호는 식탁에 놓인 재개발 부지 관련 서류를 툭툭 건드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간 정말 요양원에 가둬넣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 재개발 부지 문서나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그게 어머니께도 제일 좋은 길입니다. 순자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쿵,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검사라는 직위를 등에 업은 아들의 협박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콧방귀를 뀌듯 피식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낡은 땅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겠어요?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불려드릴게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평생 헌신한 아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낡은 반지하 집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깊은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순자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억척같이 땅을 일구고 자식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었을 때 순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에만 눈이 멀어 늙고 병든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둬버리겠다는 협박은 순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생애 최악의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바쳐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마지막 힘을 다해 너희를 벌하리라. 그 목소리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순자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잡으며 아들에게 끝까지 내어줄 수 없었던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근원인 땅과 그 땅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뜻을 찾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사진첩, 바랜 편지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아들 동우가 그렇게 탐내던 재개발 부지 문서와 함께 남편의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한번 펴보았습니다. 동우에게 절대 넘겨주지 마십시오. 남편의 단호한 글씨에서 솟아나는 강한 의지가 순자의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이 이 땅을 단순한 재산 이상으로 여겼음을 확신하며 순자는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습니다. 상자 바닥 구석, 천이 덧대어진 이중 바닥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힘주어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틈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 노트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지난 5년간의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동우 재개발 이권에 대해 문의 시작. 검찰 인맥을 이용해 정보 캐내려 함. 불길함. 2001년 8월 2일 동우 시행사 대표 박 씨와 은밀히 접촉.
땅을 강제 매입하려는 계획 구상 확인. 순자를 지켜야 한다. 2002년 11월 10일. 내 병세 악화. 정인구에게 모든 계획 전달. 내가 죽으면 동호는 순자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할 것이다.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노트는 남편이 아들의 탐욕을 추적하고 기록해온 섬뜩하고 치밀한 증거 모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를 압박할지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노트의 기록을 읽는 내내 생전에 홀로 이 섬뜩한 기록을 작성하며 감당했을 남편의 고독과 절망적인 슬픔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야 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아내를 보호하려 했던 남편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만이 순자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아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남편의 최종 명령서였습니다. 순자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은 채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땅을 보물처럼 아끼기만 했을 뿐 한 번도 그 가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혹한 대접에 무너졌던 마음이 이 낡은 종이 한 장으로 인해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자 아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낡은 집안의 정막을 깨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액정에는 발신자가 정 사장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홀린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저 정인구입니다. 동철이가 저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순자 씨가 저에게 연락할 거라면서요. 정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신뢰와 책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철이가 제게 부탁하기를 재개발 진행이 90% 확정되고 동우가 땅을 강제로 요구하는 시점에 순자 씨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순자 씨의 결심이 섰을 때가 가장 적기라고 말했지요. 며칠 전 동호 씨가 시행사 대표를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어제 순자 씨가 퇴거 협박을 받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어 오늘 연락드린 겁니다. 정 사장의 설명은 아들 강동호가 했던 모든 협박과 냉대의 섬뜩한 배경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동호는 낡은 땅이 아닌 검사직위를 이용해 거대한 이권을 노리고 있었으며 남편은 아들의 탐욕과 행동 시점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 그 땅은 지금 100억이 넘는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철이가 그랬습니다. 동호에게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요. 동호가 그 땅을 노릴 것이니 순자 씨가 이 땅을 지켜야 한다고요. 100억?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에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무릎 수술비 1,000만 원이 없어.
며느리에게 멸시를 당했던 며칠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칼날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깟 1,000만 원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던져 넣겠다던 아들의 모습과 지금 자신이 쥐고 있는 100억의 가치가 대비되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낡은 반지하 집에서 100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자신을 위해 이런 엄청난 방패를 준비해 두었다니요. 순자는 충격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남편의 깊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격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절망에 빠진 순자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돈이 단순히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 아들의 탐욕을 벌하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정 사장은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와 길어진 침묵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긴박감이 서렸습니다. 순자 씨,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호 씨는 이 사실을 알면 곧바로 물리적인 압박을 가할 겁니다. 제가 즉시 경호가 붙은 운전사를 보내겠습니다. 문단속하지 말고 지금 바로 짐을 싸서 나오십시오. 이 순간부터 순자 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곧바로 닥쳐올 위험을 감지하고 덜덜 떨리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이제 이순자의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정 사장은 지체 없이 순자를 서울 최고급 병원에 VIP 병실로 모셨습니다. 병실은 낡은 반지하 집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햇살이 잘 들고 쾌적하며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푹신한 침대에 기대어 몸을 눕히자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독했던 무릎 통증마저 잠시 잊은 채 침대에 앉아 정 사장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니 며칠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겪었던 수모와 절망 그리고 육체에 쌓였던 피로와 마음의 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성역이었습니다. 정 사장의 주선으로 무릎 수술이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이 외면했던 700만 원 때문에 절망했던 과거와는 달리 순자는 편안하게 회복하며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은 순자의 무릎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회복 중인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외투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투박한 은빛 회중시계였습니다. 시계 표면에는 순자 남편의 동호의 이니셜인 D.C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시계줄은 세월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그 시계는 동철 씨가 결혼 전에 저에게 선물했던 건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겠다더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시계는 남편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자 순자와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순자 씨. 동철이 형님이 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 시계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순자가 가장 힘들 때 그녀를 위해 복수를 시작하게 되면 이 시계를 증표로 건네주게. 이 시계가 내 마지막 부탁이자 우리의 30년 우정의 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정 사장은 회중시계를 열어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계 내부 덮개에는 남편이 힘주어 쓴 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구야, 순자를 부탁한다. 순자는 시계를 건네받고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후마이너스하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냉대에 무너졌던 마음의 벽이 이 작은 회중시계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정 사장의 조력은 단순한 사업적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의 천륜 같은 우정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헌신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순자, 정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동철 씨의 부탁,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계가 우리의 복수의 증표입니다. 순자는 굳은 결의와 함께 비로소 정 사장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품에 안고 남편의 깊은 사랑과 치밀한 계획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정 사장은 순자에게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철이가 몇 년 전부터 동우 씨의 탐욕을 걱정했습니다. 동우가 재개발 이권에 개입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자 씨를 협박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동철이는 미리 KKC 방송국 이 기자에게 동우의 비리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KKC 방송국 이 기자는 대형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간판 기자였지만 그의 정의감은 단순한 직업 윤리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강한 집착은 오래전 그의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이 기자는 권력과 부패가 평범한 한 가정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던 그 순간의 무력감은 이 기자의 마음속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자는 권력형 비리와 직권을 남용하는 강자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순자 할머니의 사건이 단순히 한 가족의 유산 다툼이 아니라 검사라는 직위를 등에 업은 탐욕이 노모를 짓밟으려는 부패임을 직감했고 이 사건은 그에게 과거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정의 실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명감과 함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강렬한 복수심이 서려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정 사장의 설명을 듣고 남편의 계획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퍼즐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비리를 추적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조력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KKC 방송국 이 기자에게 편지를 전하라.
라는 지시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놀라운 성견 지명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들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지어 아들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를 것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아내를 지키고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심야 정 사장의 안내로 KKC 이 기자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는 전직 경찰 출신 경호원이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순자는 난생 처음 겪는 보안 속에서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이 기자에게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함께 아들 동호의 비리를 담은 USB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숨죽인 채 강동호가 직위를 이용해 땅을 강탈하는 장면을 역이용할 최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어머님, 이 증거들은 강동호 검사의 몰락을 확실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드님을 파멸시켜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윤리적 고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망설임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비 때문에 자신을 버리려 했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 요양원 협박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탐욕에 눈먼 아들의 악행을 멈추고 병든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 기자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깊이 감명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 사장도 순자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동철이와의 약속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동철이의 계획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에 순자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순자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복수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던 약한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번쩍 빛났습니다. 아들의 직권 남용과 폭력을 이용해 그를 끌어내릴 치밀한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순자는 정 사장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VIP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 보안이 철저한 한강뷰 서울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옮겨졌습니다. 정 사장은 그림자처럼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순자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이 기자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차분히 계획했습니다. 외부의 평화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고요하면서도 곧 불어닥칠 폭풍을 기다리는 폭풍의 눈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강동우 검사는 초조함을 넘어선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평상시 뒷일을 봐주고 도움을 받았던 깡패들을 시켜 어머니의 거주지를 감시하던 중 그들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모처의 VIP 병실로 옮겨졌으며 그 곁에는 정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내가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사장의 존재는 며칠 전 협박이 통했다는 확신을 뒤엎는 충격적인 전개였습니다. 강동우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사장은 과거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인물로 지금은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기업의 회장이자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협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정 사장의 비호를 받으며 오히려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법원 전산망에 접속해 재개발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벌겋게 핏발이 섰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이순자였습니다. 협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명의를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정 사장의 개입. 그제야 강동우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깨닫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휙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동우는 자신이 노모를 협박하는 어리석은 짓에만 집중하는 동안 치명적인 거대한 변수가 발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수천억 이권 개입을 위해 시행사 대표와 은밀히 만나 계획을 세웠던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파멸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동우는 이성을 잃기 직전 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통제하려 했으나 숨겨지지 않는 날카로운 분노가 새어나왔습니다. 정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왜 갑자기 VIP 병실에 계신 겁니까? 그리고 그 땅은 왜 아직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정 사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이는 강동우의 불안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동우 씨, 그 땅은 순자 씨 소유입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지금 제 보호 아래 편안히 계십니다. 더 이상 순자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동우는 정 사장의 단호한 태도에 모욕감과 함께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가 가진 검사라는 직위와 권력이 일개 사업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내 앞길을 막으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던져 넣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통제 불능의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의 탐욕은 이제 어머니를 향한 폭력과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정 사장과의 통화를 끊자마자 이성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검사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건드리기 어렵자 보호자인 정 사장을 압박해 순자를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책략이었습니다. 강동우는 즉시
자신의 비공식 라인을 동원하여 정 사장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사와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불법 압박을 지시했습니다. 어디 내가 내 어머니를 보호하는지 보자. 내놈 사업체도 함께 짓밟아주마. 그는 정 사장 회사의 세무장부를 탈탈 털도록 지시했고 사소한 허가 문제를 트집 잡아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집요한 공권력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힘이 사적으로 발휘되자 정 사장의 회사에는 순식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전화는 빗발쳤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이미 남편 강동철에게 이 모든 상황을 예측받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동호의 불법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호 씨, 동철이가 당신의 탐욕의 깊이를 정확히 알았군. 정 사장은 즉시 법무팀과 회계팀을 소집하여 강동호 측의 불법적인 압수수색 요구와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철저히 법적으로 맞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검사 강동호가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직권 남용의 증거를 역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사투는 강동호의 폭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탄이었으며 정 사장은 이 싸움에서 순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냈습니다. 강동호는 정 사장이 예상치 못한 냉철한 대응에 더욱 이성을 잃고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전화를 끊고 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재개발 이권 개입을 노리는 그의 탐욕은 이제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사실, 정의와 법이 구현되어야 할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동호는 육중한 검사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묵직한 서류철이 사방으로 휙휙 흩날렸고 책상 위에 만년필과 메모지가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비서와 실무관들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방 안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공식적인 부하들, 겉모습은 건장한 사설 용역처럼 보이는 강패들을 사무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까지 그 땅 문서를 가져와 어머니를 설득하든 협박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는 부하들에게 노골적으로 직위 남용을 지시했습니다. 당장 법인 장부를 뒤져 정 사장이 후원하는 사업체들의 세무조사를 걸든 허가 문서를 트집 잡든 자금줄을 압박해 어머니가 내 뜻을 거스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피를 보게 될 거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그는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이제 노모의 안전을 넘어 주변인들에게까지 물리력과 공권력 남용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동호는 급하게 검사실을 나오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검사들의 눈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엘리트 검사를 향한 선망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조심스러우며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나? 그는 불안함에 휩싸여 이 위기를 어머니의 항복으로 끝내야만 자신의 커리어를 구할 수 있다고 믿고 더욱 폭주했습니다. 저 시선은 뭐지? 단순한 시기가 아닌데. 아, 어머니. 어머니가 100억을 가진 분이 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나? 그는 뒤늦게 섬뜩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보는 눈빛은 비리 검사가 아니라 100억을 가진 늙은 어머니에게 수술비 700만 원 때문에 협박을 가하는 페류나에 대한 경멸이로구나. 자신의 직위와 권력이 폐륜적인 탐욕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심과 공포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불안함에 휩싸여 이 위기를 어머니의 항복으로 끝내야만 자신의 커리어를 구할 수 있다고 믿고 더욱 폭주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도 동호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동자에서 돈이 아닌 파멸을 향한 광기를 읽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도 동호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동자에서 돈이 아닌 파멸을 향한 광기를 읽었습니다. 아들 강동호의 광기는 이제 가족을 향한 파멸의 불길 같았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남편이 검사실에서 부하들에게 불법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 배에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챙겨온 시행사 비자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 금고,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누르고 현금 뭉치와 몇 개의 고급 시계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까지 공범으로 끌려가.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영이 가방을 닫고 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 귀신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지, 김미영 씨? 강동호는 복도에서 숨을 멈춘 채 미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검사실에서 보았던 맹수의 그것보다 더 차갑고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떨어뜨렸고 현금 뭉치가 바닥에 와르르 흩뿌려졌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그냥 불안해서 산책이라도. 산책? 3천만 원짜리 시계와 함께? 당신까지 나를 배신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도 한 푼 못 건지고 나와 함께 감옥에 갈 거야. 정신 차려. 강동호는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이제 그녀의 불안은 남편에 대한 생존을 위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도 동호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정말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동호는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듯 걷잡을 수 없는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닥쳐. 내 어머니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줘야겠어. 동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제 어머니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치달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동호는 어머니를 협박할 결정적인 대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강동호가 광적인 계획을 마무리하며 막 움직이려 하던 순간 정 사장은 VIP 병실에서 순자의 뜻에 따라 강동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정 사장의 사업체를 맹렬하게 공격하던 강동호는 정 사장의 전화를 승리의 신호로 여겼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강동호는 승리에 도취된 듯 차갑고 날선 목소리로 정 사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정 사장, 당신이 뭔데? 함부로 내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당장 내 어머니를 풀어주고 당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정 사장의 침묵은 강동호에게 자신이 판세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오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정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오늘 새벽 내내 고민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순자 씨가 살던 낡은 반지하 집에서 단둘이 만나서 땅 문서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어머니를 포근하게 안아준다면 강동호의 심장이 쿵쾅 크게 뛰었습니다. 낡은 반지하 집, VIP 병실이 아니라 그 낡은 집이라면 정 사장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동호의 이성이 마비되고 탐욕이 광기로 폭주했습니다. 좋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래, 내 어머니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땅 문서를 받지. 당신은 빠져. 단둘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정 사장은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서늘한 결의가 담긴 유인 작전이 완벽하게 먹혀들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끊은 순자는 VIP 병실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독이 교차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동호야,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마저 탐욕으로 짓밟는다면 그때가 내가 추락할 순간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심판할 마지막 기회다. 노모는 아들을 유인하는 이 대화에서 포근한 포옹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어머니의 정을 찾는지 아니면 오직 탐욕만을 쫓는지 확인하려는 천륜의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이순자는 곧 있을 아들과의 대면을 준비하며 정 사장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순자는 정 사장의 도움을 받아 다시 낡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이자 이제 아들의 몰락을 촬영할 정의의 세트장이 될 곳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 핀 벽지와 낡은 가구 틈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 장치가 이미 KKC 이 기자팀에 의해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소파에 앉아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두근 요동쳤지만 얼굴은 고요한 폭풍 전야를 가장했습니다. 잠시 후 강동호가 며느리 김미영 그리고 그가 고용한 사설 용역들을 대동하고 낡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약속한 포근한 포옹은커녕 눈빛 가득 탐욕과 초조함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을 둘러보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혼자 왔어요.
강동호는 이 말을 하면서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용역들에게는 은밀하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곧바로 집 안으로 들이닥칠 준비를 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어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가식적인 다정함이 섞였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땅 문서 주세요. 제가 어머니 최고로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륜의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동우야, 정말 엄마를 안아줄 수는 없니? 이 땅보다 엄마의 마지막 정을 먼저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서류를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강동호의 인내심은 이미 정 사장과의 싸움으로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정 요구를 자신을 조롱하는 잔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 일그러졌습니다. 강동호는 순자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온 줄 알아요? 그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휙 돌려 용역들을 쏘아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용역들, 너희 지금 뭐해? 당장 안 움직여. 이어서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려 광기 어린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문서 내놓으라고 압박해. 빨리 끝내. 그가 물리력 동원을 지시하자 깡패 2명이 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자의 주름진 팔뚝을 거칠게 붙잡아 소파에서 일으켜 세웠고 빨리 내놓으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모를 향한 폭력 교사의 순간이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화질로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용역들에게 밀려 중심을 잃은 순자는 딱딱한 마룻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이 다시 전신을 강타했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순자의 눈앞에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교사하는 아들의 잔인한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오래전 밝게 웃으며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효도할게요라고 말하던 어린 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겹쳐지며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사무치는 슬픔과 함께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 검사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교사하는 이 파멸적인 장면과 완벽하게 확보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괴물을 단죄하기 위해 순자는 과거의 아들을 애도하며 고통스러운 승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잠시 후 터질 플래시의 빛을 기다리며 숨겨두었던 최종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호야, 이제 됐다. 내가 검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어머니를 협박하고 폭력을 교사하는 이 모든 광경은 전국에 생중계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쓰러진 고통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승자의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동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순자가 온 힘을 다해 미끼를 던지고 아들 강동호가 탐욕에 눈이 멀어 폭주하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반지하 집의 문이 꽝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열렸고 어둠 속으로 눈부신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져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KKC 이 기자입니다. 강동호 검사, 지금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KKC 이 기자의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수라장 같던 현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조끼를 입은 취재팀 카메라맨들과 대검찰청 감찰부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강동호의 폭행 교사 현장과 폭력배들의 난동을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동호의 얼굴은 벌겋게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휙 풀렸어요.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탐욕 대신 이제는 극심한 공포와 분노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동호가 고용한 폭력배들은 당황하여 멈칫거렸고 감찰부 수사관들이 재빨리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강동호 씨, 재개발 비리, 직권남용, 폭력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감찰부 수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낡은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강동호의 검사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파멸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동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이었습니다. 그는 정 사장과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강동호 검사야. 정인구, 내 놈도 끝이야. 어머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의 절규는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는 어머니 순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순자는 고개를 돌려 아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고요하게 무시했습니다. 한편 며느리 김미영 또한 공범 혐의로 현장에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무너졌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 남편을 충격적으로 배신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검사님 방 금고에 시행사에서 받은 비자금 장부가 더 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 발언은 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아내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 동호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정 사장의 부축을 받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고결하고 고요한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으로 찬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창가에 걸린 낡은 커튼이 펄럭이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졌던 비리 검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KKC 이 기자는 순자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른 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 부지 전액을 국가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순자가 이 거대한 선언을 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70년 동안 짓눌러왔던 가난과 냉대의 굴레가 완전히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의 단호한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극도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천륜을 끊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고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보다 정의 실현과 나눔의 가치를 선택한 노모의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짝짝짝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극도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어머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닌 자유로운 이순자였습니다. 강동우 검사 체포 생중계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돈의 탐욕이 낳은 비리 검사와 노모의 정의라는 주제로 연일 뉴스가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순자 할머니의 숭고한 결단과 100억 기부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KKC 방송국 이 기자는 기자협회에서 최고 특종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직후 이 기자는 가장 먼저 순자가 머무는 정 사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은 건 어머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강 검사 사건은 저에게 단순한 특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던 그때의 무력감을 씻어준 사건입니다.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정의는 침묵했을 겁니다. 순자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 기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기자님 덕분에 남편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어요. 이제야 내 삶이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의 결단은 개인의 복수를 넘어 권력형 부패에 맞서 승리한 사회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기자는 순자의 평생의 조력자가 된 정 사장과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해 보도 활동 외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강동우 검사의 재판이 마무리된 지 1년 후 이순자 씨는 남편의 뜻을 기리고 자신의 결단을 실현하기 위해 정 사장과 함께 이순자 나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은 100억의 기금을 바탕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며 세상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재단 설립 직후 첫 무료 급식 봉사날, 순자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를 반복하는 한 노파의 미소에서 순자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낡고 병든 노모가 아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 아들의 냉대가 남긴 그림자 대신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 사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철이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겁니다. 순자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덕분이지요. 이제야 남편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돈의 진정한 가치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나눔의 새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불씨가 활활 피어났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동우는 모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뒤늦은 참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죄송함과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끓어오르던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희미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너를 품어줄 수는 없으나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내 마지막 역할이겠지. 순자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아들로 인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운명에 담담히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의 손녀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훌쩍 자란 손녀는 할머니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할머니의 삶이 진정한 용기였다고 생각해요. 손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재단을 돕고 싶어요. 100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곧 대학에 가서 법을 공부할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켜내신 이 이순자 나눔 재단을 부패나 탐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법률 전문가가 될게요. 순자는 손녀의 맑고 순수한 얼굴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운 가치와 사명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지만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재단을 통해 수많은 노인들을 도우며 수천 명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행복이 순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가 나눔에 있음을 깨달은 그녀는 매일매일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이 되던 날, 순자는 조용히 옛집 터였던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땅은 이제 푸른 희망의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은 가장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과거의 고통은 이제 사라지고 깨끗한 공기와 햇살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재단 사무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평화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하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나요? 돈과 욕심,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와 나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